안녕하세요. 자기 잘난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모두 목격했던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한때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 제 인생을 탄탄하게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잘 살아온 인생을 못났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제 주변 사람들 때문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저보다 본인들이 더 잘났다며 떵떵거리던 그 사람들을 지금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고요. 입장이 한순간에 바뀌게 된 그 사건, 그 이야기를 한번 시원하게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집은 제 위로 10살 차이 나는 큰오빠, 그리고 8살 차이가 나는 작은오빠, 또 6살 차이가 나는 셋째 오빠까지 무려 세 오빠가 있는 집이에요. 전 막내딸로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과일 장사를 하셔서 늘 바쁘셨는데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오빠들과 보내곤 했어요. 특히나 나이 차가 많이 나다 보니 거의 오빠들이 얻고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미 오빠들은 중고등학생이었죠. 그런 오빠들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 집엔 새로운 식구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역시나 다정했던 오빠들은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다정한 가장이 되었어요. 한 번은 큰 새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전에 나한테 왜 큰오빠랑 결혼했냐고 물어봤던 적 있죠?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저랑 같이 밥 한번 먹었던 날 기억해요? 그때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같이 밥 먹었을 때요. 맞아요. 그때 새언니 처음 봤었네요. 근데 그때가 왜요? 그때 남편이 아가씨를 얼마나 챙겼는지 알아요? 솔직히 연애할 땐 그냥 잘 보이려고 잘해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날 아가씨 챙기는 남편 보는데 아, 이 사람은 태생이 다정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결심한 거예요. 결혼해야지 하고요. 정말요? 와, 그때 유난히 큰오빠가 절 잘 챙겨주긴 했는데 전략을 아주 잘 짰네요. 그래요? 그런 줄은 몰랐네. 난 오빠 원래 성격이 그런 줄 알았죠.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셋째 오빠까지 결혼하게 되면서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왔지만 저희 집엔 단 한 번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물론 오빠들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새언니들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큰 트러블 없이 각자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걸 보면서 저 역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꿈꾸며 살았죠.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제 짝을 만나게 되었어요. 큰오빠의 대학 동기분께서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2살 위였고 사람이 참 성실하고 착실하다며 소개팅 자리가 생기면서 제가 그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좋은 사람을 만날 거란 기대는 하지 않고서 나간 자리였는데 딱 만나고서 첫 만남부터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남잔 서글서글한 인상에 외모도 준수했고 키도 컸습니다. 좀 말랐지만 뽀얀 피부에 어딜 가도 인기 많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첫인상도 참 괜찮았는데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좋아하는 것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매운 음식도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거기다 좋아하는 음악 장르며 가수까지 똑같아서 정말 이런 게 인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그날의 소개팅 이후 전 그 남자 자주 만나며 호감을 쌓게 되었고 결국엔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의 남편 그리고 시누이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 남편은 항상 복작복작한 저희 친정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오빠들과도 잘 지냈어요. 비슷한 업계에 있었던 큰오빠는 남편이 좋은 회사로 이직할 때도 많은 도움을 줬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빠들 중에서도 저희 큰오빠를 제일 많이 따르기도 했어요. 큰형님, 덕분에 이번에 잘 이직했습니다. 제가 한턱 쏴야 하는 건데 언제 시간 되시면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아유, 아니야, 매제. 일이 잘 풀렸으면 그걸로 됐지 뭐. 나중에 효선이랑 맛있는 거 먹어.
안 그래도 이번에 좋은 자리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제 생각났는데 딱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좋았지 뭐. 감사합니다, 큰형님. 사실 전에 다니던 회사도 좋았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고민이었거든요. 이번에 옮긴 곳은 집에서 가까워서 정말 많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오빠들에게 많이 의지도 하고 도움도 받으며 그렇게 사회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댁은 탄탄한 기업에서 대표이사까지 하시고 퇴직을 한 시부와 평생 전업주부로 살림을 하신 시모, 그리고 저보다 3살이 적었던 신우가 같이 생활을 했어요. 시부께선 늘 교양이 넘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하셨는데 그와 반대로 신우와 시몬 생각 없이 말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결혼하고서 첫 명절날엔 좀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고 다음날 차를 지내고서 친정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모가 갑자기 퉁명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야, 니들 어디 가려고? 네? 아, 이제 친정 가려고요. 뭐 친정? 예, 네가 뭘 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원래 명절날엔 시댁에만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친정은 명절 끝나고서 그 다음 주 쉬는 날에 들려야지.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으니 오늘까진 여기 있고 내일 점심 먹고서 넘어가려무나. 네? 어머님, 지금 출발해도 저희 저녁 다 돼서나 도착해요. 그리고 내일 점심 먹고 가면 저녁도 못 먹고 올라와야 하고요. 저희 어제 아침부터 와 있었으니 이제 차례도 끝났는데 가보겠습니다. 전 그래도 나름 예의를 차려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반응을 보더니 소파에 누워있던 신우가 깔깔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새언니. 와, 새언니 진짜 큰일이다. 어떻게 그렇게 시댁 눈치를 아무것도 안 봐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면 내 어머님하고 받아들여야지. 뭐라고요? 가보겠다고요? 와, 대박이다 진짜. 지선아, 너 봤지? 너 나중에 시집가서 네 새언니처럼 저러면 안 된다. 시댁 가면 시댁 풍습을 따라야지. 너 저러면 소방 맞아. 에이, 엄마, 난 절대 안 그러지. 누가 저렇게 예의 없이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새언니,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때리는 시모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딱 그 꼴이더라고요. 시모와 시누 둘이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명절부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를 하려는 그 순간 저보다 먼저 나선 건 바로 시부였어요. 지선이 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이 소파에 누워있을 거면 나가라. 집안일 하나 안 하고서 군뱅이처럼 그렇게 누워있을래? 그리고 당신은 결혼 생활 내내 친정 언제 가냐 날 그렇게 들들 볶아놓고선 며느리한테 지금 뭔 소리야? 뭐요? 아니 내가 무슨 언제 당신을 들들 볶았다고. 그럼 아니야? 시골집 멀다고 명절 연휴 한번 내려가 본 적도 없고 당일에 쓰고 얼굴만 비쳤다가 바로 친정 가야 된다고 내 옆구리 쿡쿡 찔렀잖아. 30년 넘게 그래놓고선 며느리는 왜 이렇게 잡어? 어제 와서 지금까지 있었으면 됐지. 효선아, 됐다. 이제 얼른 넘어가거라. 사돈댁에서 기다리시겠다. 아까운 딸내미 언제 오나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시겠어. 얼른 가거라. 그렇게 시부가 중간에서 나서주신 덕분에 전 별탈 없이 시댁에서 나와 친정으로 향할 수 있었답니다. 시부께서 그렇게 시모와 신우에게 먼저 화를 내주시니 시모와 신우도 별말을 못하더라고요. 시모와 신우는 좀 남들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마음 좋은 시어머니로 보여지고 싶으셨겠지만 실상 진짜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었죠.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고무장갑을 딱 끼려고 하니 벌써 제 옆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시부였습니다. 자자, 밥 다 먹었으니 니들이 이만 가거라. 내가 이제 설거지해야 되거든. 얼른 설거지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하니 이제 다 먹었으면 얼른 가. 네? 아버님이 설거지를 하시려고요? 아유, 아니에요. 앉으셔서 편하게 드라마 보세요. 제가 설거지하면 되니까요.
아유, 됐다니까 그러네. 요즘 설거지 내가 맨날 한다. 이건 내 담당이야. 그러니 니들도 얼른 가서 집에서 쉬어. 그렇게 시부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니 시몬 옆에서 가자미 눈을 뜨고선 시부에게 투덜대시더군요. 허참, 당신 참 웃긴다. 며느리 들어왔다고 아주 그냥 다정한 시아버지 행세하는 거야 뭐야? 아니 당신이 언제 그렇게 설거지를 했다고 그래? 뭔 소리야? 퇴직하고서 내가 내내 설거지했지. 그럼 누가 했어? 아니 그렇게 설거지 좋아하는 양반이었으면 내 젊었을 적에 좀 해주지. 며느리 들어오니까 더 그러는 것 같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은 가서 TV나 봐. 밥 먹고선 방에 들어가기 바쁜 사람이 갑자기 왜 주방까지 들어왔어? 아이 얼른 가. 시모는 시부가 저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더욱 시샘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시부께선 젊었을 적 정말 바쁘게 일을 하셨었대요. 아무래도 외벌이로 자식을 키워야 했으니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바쁘게 일하면서 대표 이사까지 역임하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 시부께선 한편으론 가정에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만이 너도 알겠지만 이 아빠가 바쁘다 보니 니들 클 때 곁에 잘 있어주지 못한 게 이제와 참 미안하구나. 물론 일을 그렇게 해서 니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되돌아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을 좀 더 너희랑 보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 지만이 넌 이 아버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아버지 명심할게요. 그래 네가 더 노력하고 잘해야 한다. 돈도 돈이지만 가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 시부께선 늘 가정의 소중함을 남편에게 강조하셨고 그런 시부의 말을 따라 남편은 초반엔 정말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었어요. 사실 시모는 약간 철없는 새침대기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런 시모보다 더한 사람은 바로 신우였습니다. 신우인 외모가 좀 화려하게 생겼었어요. 거기다 자기 꾸미는 걸 엄청 좋아해서 회사를 다녀도 늘 자기 치장하는데 카드값으로 대부분 월급을 쓰곤 했었죠. 그래서 한 번씩 시댁에 가면 그 카드값 때문에 시모와 신우가 다퉈 분위기가 얼음장 같을 때도 있었답니다. 아유, 저놈의 기집애 돈은 안 먹고 버는 족족 화장품 사느라 다 쓰고 있어. 아유, 속 터져 정말. 뭐야 엄마, 지선이 또 카드값 많이 나왔어? 그래. 아유, 집 많아. 쟤를 어쩜 좋니. 저러고서 시집이나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네 아빠도 이제 퇴직해서 연금으로만 먹고 사는데 쟨 뭔 생각으로 저렇게 돈만 써제끼는지 정말. 아유, 속 터져서 원. 그 정도로 신우는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꾸미는 것에만 신경 쓰곤 했습니다. 어느덧 나이도 30대가 되었는데 모아둔 돈도 없고 직장도 좋지 않았으니 시부모님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결혼하고서 2년차 되던 해 드디어 신우에게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심해부가 무려 종합병원 의사더라고요. 집안도 좋고 능력도 빵빵한 그런 사람과 신우이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시모는 진짜 동네방네 자랑을 하실 정도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어찌나 자랑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지선이가 그래도 한임을 하니까 저쪽 집에서 지선이를 아주 예쁘게 보는 모양이더라. 하긴 우리 딸이 좀 예쁘긴 하지. 그지? 아, 네, 뭐 그렇죠. 그런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집혜준이 거기 맞춰서 혼수랑 예단 해오라고 했다면서요. 그 정도 해가야지. 의사 사이 보는데 개원해달라고 안 하는 게 어디니. 주변에 물어보니까 의사 사이 맞으려면 뭐 열쇠 3개는 줘야 한다 그러던데 그 정도로 그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그러면서 시모는 싱글벙글하며 신우의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사실 신우의 시댁에서 집을 해주다 보니 거기에 맞춰 혼수랑 예단을 해가느라 시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털 정도로 좀 버겁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의사 사이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시부는 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평생 결혼 못할 것 같았던 딸이 시집간다고 하니 반대하지 않으셨고 남편은 자기와 동갑과 결혼한다고 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인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 후로 신우인 그 해에 바로 아들을 임신해 출산했고 저희 역시 같은 해 아들을 임신해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년 후에 딸을 낳았고 신우는 1년 뒤 또 아들 그리고 2년 뒤에 딸을 출산했죠. 아무래도 비슷한 시기에 아이들을 낳다 보니까 시댁에서 한 번씩 모이면 애들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항상 그럴 때마다 거들먹거리곤 했습니다. 언니, 애들 언제부터 영어 유치원 보낼 거예요? 지금부터 대기해야 한다던데 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어 유치원이요? 전 그냥 직장 어린이집 보내려고요. 회사 근처에 있기도 하고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어머머, 그럼 영유 안 보내요? 세상에, 요즘 세상에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긴 오빠랑 언니 벌이엔 좀 힘들긴 하겠네. 뭐 각자 처지대로 하는 거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들 입고 다니는 옷도 보일 때마다 어찌나 비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정말 기가 차서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3,000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던 신우이였는데 의사랑 결혼했다고 갑자기 사람이 무슨 급이 높아진 것 마냥 행동하는 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 대고 똑같이 상대하는 건 아니다 싶어 그냥 신우가 무시라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맞벌이라고 했으니 자주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애 둘 키우다 보니 저도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심해분 바쁜지 시댁엔 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늘 근무하거나 바쁘다며 1년에 얼굴 보는 날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 그랬는지 시모는 한 번씩 심해부가 올 때마다 귀인을 대접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안서방, 이거 한번 먹어보게. 자네 온다고 해서 내가 밤새 고아서 만든 거야. 자네 사골떡국 좋아한다고 했지? 집에 갈 때 사골 싸줄 테니 가지고 가서 먹어. 떡갈비도 내가 직접 만든 건데 좀 싸줄까? 아니요, 장모님. 제가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서요. 이 사람 요리 솜씨가 영 별로라. 어? 아, 우리 딸이 손재주가 좀 없지? 자네 그럼 뭐 먹고 싶은가? 내가 반찬으로 해다 주면 되지 뭐. 그래, 그래, 여보. 이것 좀 먹어봐. 이거 정말 맛있어. 엄마, 우리 남편이 요즘 어찌나 찾는 환자들이 많은지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몰라. 글쎄,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니까. 어머, 그러니? 아유, 그럼 우리 안서방 피곤하지 않게 내가 보약이나 한 재 지어줘야 되겠다. 심해분 시댁에서 말도 안 하고 시모가 저렇게 정성을 쏟아도 별 반응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신우랑 시모는 심해부 행동 하나하나에 아주 쩔쩔매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부와 남편 그리고 전 못마땅해 하곤 했죠. 솔직히 전 남편이 심해부처럼 한다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신우인 한 번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뭐 눈치 주거나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역으로 심해부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이상하다고 싶기도 했죠. 남편은 저희 집에도 잘했고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초반엔 애들과도 시간도 자주 보냈습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땐 같이 농굴 보러 갔다 오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과 함께 저흰 열심히 일을 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 차가 지나가면서부터 남편도 슬슬 변하더라고요.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요. 점심 먹고서 금방 학교가 끝나니 애들 학원을 보내더라도 한계가 있고 또 아프기라도 한 날엔 정말 정신도 없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작은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고열에 며칠 학교를 못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급하게 연차를 쓰고 첫날 돌보고 다음 날엔 남편에게 연차를 쓰라며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 연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 연차 못 써. 올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연차 웬만하면 안 쓰기로 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연차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아이,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애 아프다고 자꾸 회사 빠지면 회사에서도 안 좋게 봐. 여자들이야 애 엄마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남자들은 또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 남자 여자가 왜 나와? 그럼 오전에 그렇다 쳐도 웬만하면 퇴근해서 빨리 좀 와. 요 며칠 내내 당신 야근하고 바빴잖아. 나도 일이 밀려 있어서 저녁엔 급한 건 해결해야 돼. 요즘 회사가 바쁘다니까. 내가 뭐 야근하고 싶어서 해? 나도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거야. 애 잘 때 당신 집에서 일하면 되잖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같이 직장 다니며 맞벌이하고 있는데 자꾸만 저만 애들을 신경 쓰고 있는 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주말에도 집에 붙어 있질 않았습니다. 갑자기 골프를 시작하더니 주말이 되면 새벽부터 짐을 챙겨 나가더라고요. 한 번은 새벽에 깨어나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은 적도 있었네요. 당신 지금 어디 가? 이 새벽부터 도대체 어디 가냐고. 설마 또 골프 치러 가는 거야? 당신 진짜 너무한다. 애들 그래도 당신 쉬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 뭐 나라고 가고 싶어서 가? 회사 상사들 모시고 가는 자리야. 나도 가기 싫다고. 아니 그 회사엔 당신밖에 일을 안 해? 왜 맨날 주말마다 그런 자리에 당신만 나가는데? 내가 잘 접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당신 같은 회사원이면서 왜 이해를 못해? 아, 나 바빠. 어차피 애들 나랑 가봤자 나랑 노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여기저기 데리고 가면 되잖아. 왜 내 핑계를 대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다정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은 점점 가정과 멀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가사일에 육아에 직장일까지 모두 다 제가 도맡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몇 달을 혼자 아등바등 지내다 보니 결국 몸살이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분 거리에 사는 시모에게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시모는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주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님, 저 감기 몸살이 온 것 같은데 내일 쉬는 날이니 오늘 시댁에서 좀 애들 재우면 안 될까요? 뭐? 아유, 안 된다, 안 돼. 네 시누이 애들 봐줘야 돼. 아니, 너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는 거니? 자식 있다는 애가 아프면 어떡해?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라 남편도 너무 바쁘고 혼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땐 남편 없이도 자식 잘만 키웠다 얘. 약 먹고 애들 보면 되지. 하여간 나 못 봐주니 그렇게 알아. 다른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딱 하루 봐달라는 것도 시모는 딱 잘라 거절을 하더라고요. 사실 애들 클 때까지 단 한 번도 시몬 저희 애들을 봐준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신우 아이들만 봐줬습니다. 그게 속으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결국 제가 아프거나 애들이 아플 때면 멀리 사는 새언니들이 돌아가면서 절 도와줬었습니다. 정말 새언니들이 아니었으면 전 애들도 잘 못 키웠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너무 속상해 큰 새언니 앞에서 펑펑 울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매번 이렇게 신세만 지고 언니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해요. 아유, 미안하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야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난 오히려 좋은데요. 그나저나 아가씨가 피곤해서 어떡해요? 내가 주말 내내 애들 봐줄 테니까 좀 푹 쉬어요. 이러다가 아가씨 큰일 나겠어요. 우리도 다 애들 키우면서 주변에 도움받고 그러면서 키웠어요. 그러니 미안해 안 해도 돼요. 정말 어려울 때 친정 식구들은 이렇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나 몰라라 하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란 작전, 시간이 갈수록 애들은커녕 아예 가정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 점점 제 마음도 다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득바득 혼자 애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휴일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친구들끼리 축구 모임이 있다며 새벽부터 또 나가버렸고, 애들은 오랜만에 오빠들이 조카들과 캠핑을 하러 가는데 데리고 가겠다며 다 데리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게 되었죠. 남편은 역시나 늦게 들어온다던 메시지만 남기고서 연락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TV나 보자 생각하고 TV를 탁 틀었습니다. 그때 농구 경기가 있어 농구 경기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부터 농구 경기장에도 자주 갔었고, 애들 어렸을 때도 농구장에 갔을 정도로 저도 농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 생각에 오랜만에 경기나 보자 했던 거였죠. 그날의 그 선택이 제 운명을 좌우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한참을 농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간중간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추잖아요. 그런데 딱 비춰진 어느 장면을 보고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계석 화면 안에 남편이 떡하니 있었거든요. 거기다 남편 옆엔 친구들이 아닌 어떤 한 여자가 다정하게 남편의 팔짱을 끼고 거의 안기다시피 다정하게 있었더라고요. 그 장면이 보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선 그동안에 수상했던 남편의 행적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전엔 한 번 맡아보지 못했던 향수 냄새가 근래 들어 갑자기 느껴졌던 날도 있었어요. 거기다 늘 통화를 할 땐 저한테서 멀리 떨어져 통화를 하더라고요. 워낙 업무 통화를 자주 하다 보니 거기까진 의심을 못했었는데 분명 뭔가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하고서 조용히 뒷조사를 시작했죠.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술을 거나하게 마셨는지 바로 골아떨어졌고, 전 그런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것저것 봤지만 아무것도 수상한 내역이 없었어요. 그러다 핸드폰 내비게이션 어플을 딱 틀어봤더니 어떤 주소 하나가 즐겨찾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전 바로 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전 그 주소에 가서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나 그날은 남편이 또 야근을 한다며 통보를 한 날이었죠. 그런데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나니 낯익은 사람이 그 주소지 빌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바로 남편이었죠. 그리고 그 옆엔 역시나 농구 중계하면서 여자가 함께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같이 장을 본 건지 식재료가 잔뜩 든 비닐을 들고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거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 남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라 절 쳐다본 남편은 바로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등 뒤로 숨겼습니다. 참 그 와중에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가짜는지 실수가 절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보, 여긴 어떻게... 여태껏 야근한다던 게 여기서 야근했다는 거였어? 어떻게 당신 이럴 수가 있어? 여보,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어?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해.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허구한 날 야근한다는 핑계로 여자랑 뒹굴고 다녀? 당신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당신 그러고도 내 남편이냐고.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밖에서 바람을 펴?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보, 소리 좀 낮춰.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그래도 자기가 창피한 짓을 한 건 아는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절 말리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상간년 절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내 남편 등 뒤에 숨어 있는데 마음 같아선 그 상간녀도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창피하긴 하니? 가정 버리고 바람 피운 게 창피하냐고. 그리고 넌 뭔데 가정 있는 남자랑 놀아나? 어? 너 뭐 하는 애야? 너 뭐 하는 애냐고? 여보, 왜 얘한테 그래? 나랑 얘기해, 나랑. 이 와중에 감싸돌아? 불륜자 감싸도는 거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야, 됐고. 나도 밖에서 이딴 더러운 짓 하고 다닌 놈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이렇게 다 들켰으니 긴 말하고 싶지도 않고 당장 끝내자, 끝내.
그렇게 전 얼어있는 두 사람을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어찌나 열불이 터지던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수군대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후로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이 들어오든 말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다 한 3일 정도 지났을까 퇴근하고서 집에 가보니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평소에 애들이 저녁을 먹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던 남편은 갑자기 일찍 퇴근해 애들 저녁까지 챙겨 먹이고선 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참 그거 보고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애들 앞에선 싸울 수가 없어 전 애들을 재우고서 남편에게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당신하고 헤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잘하는 척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힘들고 외로웠을 때 외면하더니 이제 와 들키니까 잘하는 척 하는 거니? 그럴 필요 없어. 당장 당신 짐 가지고 나가. 상간녀 소송이고 뭐고 다 할 거니까. 여보, 나 걔랑 다 끝냈어. 진짜야. 정말 다 끝냈다고. 정말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다신 안 그럴게. 어? 제발 용서해줘. 걔네 집에서 다 알아서 머리 박박 밀고서 집으로 데리고 갔어. 아무리 그래도 여자고 미혼인데 머리 빡빡 밀려서 데리고 가면 벌 받은 거잖아. 어? 그러니까 제발 상간녀 소송은 하지 말아줘. 용서? 당신 같으면 용서가 되겠어? 머린 새로 자라기라도 하지. 당신이랑 그 여자가 남긴 내 상처는 이건 어쩔 건데? 이건 치료가 되고? 웃기지 마. 당신은 이혼을 하고 말고 선택권 없으니까 내가 결정할 때까지 조용히 있어. 그 후로 저와 남편은 냉정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있다 보니 바로 딱 잘라 결단을 내리긴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솔직히 저도 좀 흔들렸죠. 남편도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빌고 비니 정말 또 기회를 줘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 여우 같은 자식이 뒤에선 상간녀랑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더군요. 끝냈다던 두 사람이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안 순간 전 마음이 확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 굳이 시댁에 갈 필요도 없었고 전 한동안 시댁에서 오는 연락도 받지 않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거의 2주에 한두 번씩은 보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 딱 발길을 끊으니 시댁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상황을 제대로 설명도 안 했는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시댁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받지 않자 시모는 진짜 기가 막힌 메시지도 보내왔습니다. 넌 왜 내 연락도 안 받니? 니들 싸웠어? 아무리 싸웠다 한들 내 전화까지 안 받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당장 이 메시지 보면 전화하거라. 보통 며느리가 며칠 동안 내내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면 분명 무슨 큰일이 있구나 생각해서 아들한테 물어보거나 상황을 알아보지 않나요? 그런데 시모는 제가 연락을 안 받는 게 괘씸하다고 생각했는지 전화하라며 통보라는 메시지만 주구장창 보내왔습니다. 안 그래도 며느리를 아주 하대하던 시모였는데 끝까지 저렇게 하시니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시부의 메시지를 보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마, 무슨 일 있는 거니?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얼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떠니? 내가 걱정돼서 안 되겠어. 괜찮으면 잠시 와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 내일 지선이네도 온다던데 와서 속 터놓고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도 누구보다 저에게 따뜻하고 잘해주셨던 시부였기 때문에 시부의 메시지 보는 순간 한 번은 가서 직접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아하니 남편도 아무런 말도 안 한 것 같으니 이렇게 된 거 다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다음 날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마침 신우네도 온다길래 차라리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밝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딱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과 신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신우인도 절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함흥차사 나셨네, 나셨어. 그렇게 연락할 땐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뭐 대단한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다 모일 때 나타나셨나? 그러게나 말이다. 얘 어머마, 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연락할 땐 연락 한 통 없다가, 아이 그동안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된 거야? 어? 어디 한번 설명이라도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며느리 눈치 보느라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그러자 시부가 나서 호통을 치며 두 사람을 말리더라고요. 아이 당신은 조용히 좀 해. 지선이 너도 헛소리하지 말고 조용해. 어머니 오죽했으면 연락도 다 끊었겠어. 그래도 상황 얘기하려고 어렵게 왔는데 아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다들 조용히 해. 어머마 일단 와서 앉거라. 잘 왔다 잘 왔어. 그래 그동안 무슨 일이 정말 있었던 거야? 이 일은 무슨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심통나서 안 온 거지 뭐. 거 진짜 당신 좀 조용히 안 해? 어머마 괜찮다. 뭐든 얘기를 좀 해다오. 우리도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집만이 얘기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말이야. 네가 얘기를 좀 해다오. 그래 무슨 일이냐? 남편이란 사람은 끝끝내 자기 가족들한테 제대로 말도 안 했다고 생각하니 역시나가 역시나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제 입으로 다 밝힐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담담히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저 이혼하려고요. 남편이 딴 여자랑 바람을 피웠어요. 다 끝났다고 하더니 계속 연락도 주고받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뭐? 바람을 펴? 그게 사실이냐? 우리 집만이가 바람을 피웠다고? 네, 아버님. 제가 다 목격했고 증거도 있습니다. 아마 자기 잘못이라 집에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그러자 갑자기 신우이가 깔깔대며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그런 신우이 행동에 황당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웃음을 겨우 참는 것처럼 보이더니 비웃으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난 또 뭐라고. 아니 새언니 남자가 뭐 바람 피울 수도 있지. 무슨 그깟 일로 이혼을 한다고 난리예요. 누가 보면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인 줄. 10년 넘게 살았으면 그런 것쯤은 별거 아니지 않아요. 요즘 누가 사랑으로 살아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설마 아직도 뭐 오빠 사랑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우 징그러워. 뭐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부부가 뭐 잠깐 한눈 팔 수도 있는 거지. 뭐 고작 그거 가지고. 아니 솔직히 바람 안 피우는 남자 없대잖아요. 그래 맞아. 남자들 다 한 번씩 그런다더라. 그냥 네가 좀 눈 감고 넘어가. 여자 혼자 애들 키우는 게 뭐 어디 쉬운 줄 아니? 남자 이혼해도 또 여자 잘만 만나지만 여잔 이혼하면 끝이야. 여자한테 이혼은 흠이지 뭐. 그치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세원이 이제 몸도 통통하고 얼굴도 다 늙었는데 애 둘 딸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세언니, 그 나이 이혼하면 어쩌려고요? 주제 파악 좀 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혼하겠다 말할 처진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게 저처럼 결혼하고서도 퍼져 있지 말고 관리나 좀 하시지. 그렇게 신우는 옆에서 비웃으며 제 속을 긁었습니다. 전 그런 신우의 당당한 행동에 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사실 신우인 저에게 저렇게 얘기할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숨겨진 진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전 비웃으며 말한 신우를 향해 똑같이 깔깔 웃어줬습니다. 그러니 신우랑 시모가 당황하며 절 쳐다보더라고요. 뭐야? 언니 왜 웃어요? 갑자기 왜 웃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아니요, 미치다뇨. 아니 그냥 새삼 아가씨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바람 피울 수 있다 말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건가? 경험자라 저한테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나저나 심해분 어디 갔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금방 올 건데 그건 왜요? 어머, 뭐야, 진짜 모르는 거야? 아가씨, 정말 몰라요? 뭘 몰라요? 언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심해부도 바람 핀 거 몰랐어요? 아니, 난 아가씨 그렇게 말하길래 본인 경험담이라 나한테 조언해 주는 줄 알았죠.
심해부 창창한 어린 여자랑 팔짱 끼고 강원도 여행 왔던데요? 진짜 몰랐어요? 뭐라고요? 제 말에 신우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너무나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숨겨진 진실은 바로 심해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전 친구들이랑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강원도 여행을 2박 3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애들인 친정에 맡기고서 그렇게 여행을 갔었는데 딱 거기서 심해부를 마주쳤던 거였습니다. 봤더니 어떤 젊은 여자랑 연인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여행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뭐 잘못 봤나 싶었는데 분명 심해부였고 여자와는 보통 사이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땐 신우랑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남편과 이혼도 하려고 했으니 심해부한테 굳이 아는 척은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바람에 이혼한다는 말에 대놓고 비웃는 신우 꼬라지를 보니 진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뒤늦게 시댁으로 들어온 심해부를 보고서 신우가 대뜸 화를 내며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강원도 학회에 있다면서 갔던 그날 여자랑 여행 간 거였어? 맞아? 아, 그게 있잖아. 뭐야, 똑바로 말 안 해? 여자랑 여행 갔냐고, 어? 그런 거야?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맨날 자면서 딴 여자 이름 부르더니 바람을 펴? 날 두고 바람을 펴? 누구야? 대체 어떤 여인이랑 바람을 폈어? 당장 말 안 해? 당장 말해. 여보, 당장 말하라고. 나 정말 미치는 걸 보고 싶어? 당장 말해. 신우인 진짜 눈을 까디집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시모가 뜯어말려도 신우는 당장이라도 뭐든 다 때려부술 기세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서 심해부가 크게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말도 별로 안 하던 심해부가 갑자기 우다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뻥쪄서 그대로 심해부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심해부는 그동안 쌓인 게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바람이 난 거야. 나야말로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숨막히게 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 알기나 해? 내가 뭐 당신 트로피야? 내가 의사 된 게 왜 당신 자랑이야? 당신 주변에 왜 내가 가서 트로피 마냥 얼굴 들이밀어야 하냐고. 그렇다고 살림을 잘해 애를 잘 봐. 허거나 살림도 안 하고 몰려다니며 진상질을 해대고 병원에 내 와이프라고 진상 부려서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알아? 뭐? 당신 지금 나한테 소리치는 거야? 그래, 왜? 넌 나한테 소리쳐도 되고 나는 안 돼?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만나는 여자 없을 때도 매일까지 당신 내 핸드폰 뒤졌잖아. 하나하나 더 확인하면서 숨 막히게 했잖아. 그러자 시모가 심해부를 말리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네 왜 그러는가?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챙겨주는 척 반찬 가져다 준다고 해놓고선 병원 와서 간호사들 잡돌이 하셨죠? 저랑 만나냐 연락하냐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바람피고 잘못했으니 이제 정말로 그만하죠. 그러고선 바로 심해부는 시댁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조용했던 심해부가 그렇게 소리를 치니 저도 참 놀라웠어요. 신우인 충격을 받았는지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모는 그 옆에서 안절부절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그런 시모와 신우를 향해 한숨을 푹 내쉬곤 화를 내셨어요. 어이구, 아주 집안꼴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대해. 엄마고 딸이고 아들이고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어머마, 너도 이만 가보거라.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시부의 말에 전 조용히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절 비웃던 신우인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알고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아깐 그렇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더니 막상 본인 일이 되고 나니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전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고
상간녀 소송도 하게 되었어요. 상간녀 남편보다 7살 어린 무직이었고 그쪽 집안은 지방에서도 큰 식당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동네방네 소문날까 두려웠는지 어쨌는지 상간녀 소송을 할 때도 그 집 부모가 와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 사과하기도 했어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할 땐 저희 오빠들이 모두 다 출동을 했습니다. 오빠들은 운동을 했어서 다 덩치가 컸었거든요. 평소엔 남편이 오빠들한테 찍소리도 못했는데 소송하던 날도 제가 대동하고 오니 아무 소리도 못하더군요. 물론 재판장 안까진 들어오지 못했지만 재판이 끝나고서 제가 딱 오빠들 차에 올라타니 저랑 어떻게든 말해보려던 남편도 더 이상 저한테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참 그 모습이 어찌나 찌질했는지 모릅니다. 신우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신우는 결국 심해부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심해부가 바람을 피웠다는 건 명백한 잘못이긴 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의부증이 정말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심해부 바람을 다 용서해주겠다고 매달리면서 엄청 집착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더라고요. 결국 신우도 이혼을 하게 되면서 갈라서게 되었죠. 그렇게 졸지의 시모는 아들, 딸 둘 다 5개월 사이 이혼하게 되었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서 그토록 잘난 척하던 콧대가 꺾이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제 마음이라도 돌려보려고 시모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마,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지만이도 자기가 잘못했다 뉘우치는데 이쯤 되면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그 잘난 자식들 덕에 절 그렇게 무시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제가 아까우세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다시 또 믿겠어요? 어머님 자식이니까 평생 양팔에 끼고 사세요. 그렇게 전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자기 자식 잘났다고만 하던 시모가 그제서야 아쉬운 소리를 하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전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거의 쫓겨나듯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남편이 이직한 회사는 저희 큰오빠의 인맥으로 이직을 하게 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혼을 하면서 불륜 사실도 다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고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을 테죠.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한순간에 전 남편은 백수신세가 되었더군요. 지금은 이혼 후 2년 정도 지나 전 아들,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직도 과일 장사를 하시며 잘 지내시고 처음엔 제 걱정이 많으셨지만 이젠 절 누구보다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나 오빠들과 새언니들은 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 있어요. 여전히 제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챙겨주고 제가 힘들 때나 지칠 때 힘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그런 가족들을 위해 전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이혼 후 재취업을 했지만 전보다 좋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월급도 현저히 적고 거기에서 양육비도 줘야 하니 이젠 여자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와는 이혼 소송하면서 끝난 지 오래고 그 뒤로 여자를 만나보려고 한 것은 같은데 한 명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꾸만 저한테 재결합하자며 은근슬쩍 연락이 오는데 전 절대로 받아줄 생각이 없어요. 저도 한때 날씬하고 예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낳고서 삶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덧 살도 좀 찌고 변하게 됐던 건데 전 남편은 그걸 몰라주고 어리고 예쁜 여자의 홀라당 눈이 돌아갔으니 제가 어떻게 전 남편을 다시 받아주겠습니까? 이제라도 부디 제정신 차리고 전 남편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주변을 보면 저희 전 남편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배신의 대가는 크다는 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죠?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